예, 안녕하세요. 통합과 이제 오늘 생물 다양성 유지 두 번째 시간이죠. 음, 자, 어, 그래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화석에 대해서 봤고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얘기했어요. 이제 뭐 잠깐 정리했는데 이제 한 번 더 보면 이제 우리가 지질 시대라고 하면 그 지구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지질 시대라고 하고, 뭐 이건 이제 화석이라든지 부정합, 지층에 보면 잘 안 맞는 부분을 부정합이라고 그러죠. 부정합을 보고 찾아봅니다. 그래서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크게 네 개의 지질 시대로 나눠서 본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거는 이건 이제 대멸종하고 생물 다양성 볼 건데, 일단은 이제 탐구 활동 먼저 볼게요. 탐구 활동 보면 대멸종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생물의 수를, 해양 생물의 수를 변화를 본 거예요. 사실 해양 생물의 수가 뭐 잘 데이터가 나와 있을 뿐더러 이제 해양 생물로 보는 게 가장 지구 변화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질 시대 동안 5번의 대멸종 시기를 조사해 보자라고 그래요. 그 5번의 대멸종 시기는 이제 그래프가 확실하게 꺾인 지점을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5군데 있어요.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다. 고생대가 아까 우리 전에 공부했던 거에 고생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냐면은 5억 4,100만 년 전부터 고생대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는 2억 5,200만 년 전. 여기가 중생대가 시작된 시점이에요. 신생대는 약 6,600만 년 전. 그래서 여기쯤이 신생대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시간대별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전에는 선캄브리아대죠. 그래서 두 번째 대멸종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을 조사하고 그 가설의 타당성을 토론해 보자라 그랬어요. 어떤 가설이냐면은 이제 운석 충돌설이 있어요. 운석 충돌설 있고요. 또 하나의 가설은 해수면 하강설이 있어요. 그래서 운석 충돌설은 거대한 운석이 지구 표면을 강타한 거죠. 그래서 생물이 멸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운석이 맞았다 그래서 운석이 막 생물들을 맞춘 게 아니고 운석이 오면은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 먼지층에 의해서 햇빛이 차단이 되지. 햇빛이 차단되고 햇빛이 차단되면 지구의 생명체들 중에 1차 소리죠. 여기 생산자인 생물들이 광합성이 안 돼요. 광합성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뭐 일단은 생산자부터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연쇄적으로 멸종이 돼가는 거죠. 다음 해수면 하강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수면이 하강하는 거죠. 해수면이 하강하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로 이제 바닷물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요만큼이 보통 이제 우리가 대륙붕이라 그래서 그 대륙붕에서 많은 생물들이 번식도 하고 또 다양한 생물종들이 있어요. 생태계 경계면에는 항상 많은 생물종이 있는데 여기에 그 대륙붕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살던 생물들이 못 사는 거지. 그래서 그 가장 생산적인 지역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생물 멸종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대멸종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 생물들이 번성하게 된 까닭은 조사해보자. 대멸종이 일어난다는 것은 변화의 환경 변화, 그러니까 어떤 병의 환경 변화죠.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애들은 멸종이 되죠. 근데 변화에 적응한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번성을 하게 돼요. 그런 차이를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대멸종이 일어난다면 그 어떤 조건을 갖춘 생물들이 살아남을지 토의해보자라 그랬어요. 앞으로 대멸종이 일어나면 뭐 지금 상태의 지구 환경 변화는 뭐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지구 온난화에 적응한 애들은 번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구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애들은 이제 멸종을 하겠죠. 뭐 제일 위험한 애들이 이제 북극곰들이죠. 얘들은 이제 뭐 얼음이 없으면 이게 자기 보호색이잖아. 그래서 살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개멸종에 대한 영상 하나 볼게요. 1980년에 처음으로 학자들이 주장했어요. 그 전까지는 공룡이 왜 멸망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이론이 많아요. 몇 가지 소개를 하면은 공룡이 살던 시대 말기에 학술적으로는 중생대 말기라 그러는데 백악기에 포유류가 무진장 번성을 해요. 포유류가 공룡알을 훔쳐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새끼를 낳는데 알을 낳았는데 알이 부화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했다는 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룡이 변비에 걸렸대. 변비. 이해가 가요? 식물이 변한 거예요. 식물이. 중생대 말에 점점 그 활렵수가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공룡이 먹는 음식이 달라진 거야. 그 변비에 다 걸려서 죽었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심지어는 공룡 방귀설도 있어요. 공룡이 풀을 먹었는데 풀이 방귀가 잘 나와. 그래서 방귀가 나오니까 그 방귀가 대기 오염을 시켰는데 대기 오염을 시키니까 어떻게 돼? 어? 냄새가 나서 죽어? 그런 일은 없어요. 그 메탄가스가 많아지면은 온실효과라는 말 들어봤죠? 온실효과가 일어나. 그래서 뜨거워져서 죽었다. 뜨거워져서 죽느냐? 이게 아니고 뜨거워지니까 빙하가 다 녹았다. 그래서 탑골가 닿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운석 충돌설이 그럴듯하느냐 이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 잠깐 할게요. 1980년도에 여러 곳에서 조사를 하니까 중생대 말기 지층하고 신생대 초기 지층 사이에 시커먼 층이 있어요. 이상하게 시커매. 일본에서도 발견이 되고 프랑스에서도 발견이 되고 미국에서도 발견이 되고 캐나다에서 발견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발견이 돼요. 시커먼 층이. 그걸 분석해 보니까 식물이 불에 타는 적이 있어. 아주 정밀하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이리듐이라는 아주 특이한 원소가 무진장 많아요. 지구상의 이리듐이라는 원소는 무진장 적어요. 아마 핵 속에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리듐이 어디에 많냐면 운석에 많아요. 운석에.
한세 떨어진 운석에. 근데 왜 고층이면 이리듐이 그렇게 많느냐? 딴 데보다 100배가 많아요. 이것은 아마 운석이 딱 터져서 그 원소를 쫙 퍼뜨렸을 것이다. 거죠. 자, 그러면은 운석이 떨어지는데 왜 공룡이 멸망해? 운석이 지나가면서 공룡만 다 때리고 지나갔나? 공룡만 골라가지고, 어? 그럴 일은 없단 말이야. 그 왜 멸망해? 팍 터지면서 죽은 것이죠, 당장. 그죠? 근데 또 뭐, 엄청나게 많은 먼지를 일으켰어요, 먼지. 먼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 햇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식물이 자라 못 자라? 못 자라지. 그러니까 식물도 멸망하고, 공룡도 먹이가 없고, 죽고 해서 다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살아났다라는 것이 오늘날 해석하는 공룡의 멸종설이에요. 자, 이해가 됐어요? 잘 봤죠? 그러면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요거 영상 하나 더 볼게요. 요거는 운석이 그 지구에 와서 날아가서 붙는 영상이야. 되게 큰 운석이 날아오죠. 지구를 막 먼지로 확 뒤덮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요. 이런 게 날아왔지 않았겠냐라고 보는 거지. 자, 과학자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몇 번이라고 했죠? 5번의 대멸종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5번. 그래서 고생대 말기, 아까 보니까 고생대 말기가 가장 그 멸종이 심했어요. 그래서 고생대 말기에 멸종이 심했던 것은 그 아마 이때 이제 판게아가 형성이 돼요. 판게아가 형성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식지가, 그러니까 대륙이 아주 심하게 이동한 거죠. 서식지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중생대 말에 멸종하게 되는데, 중생대 말은 그 대부분 이제 소행성 충돌이 많은 이야기를 듣죠.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중생대 말기 지층에서 이리듐이라는 게 많이 발견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그 환경이 변하면서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은 진화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새로 생물이 출현하고 멸종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진화해 왔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생물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지질시대 동안 여러 차례 대멸종이 일어났지만 오늘날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는 까닭은 그쵸, 살아남은 생물들은 다 죽는 건 아니야. 살아남은 생물들은 생물종이죠. 생물종은 그 기회가 되는 거죠. 기회가. 그래서 그 뭐 여담인데, 이제 중세 유럽에서 그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 근데 그러면 그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뭐지? 기득권 세력도 죽죠. 기득권 세력들도 좀 죽어나다 보니까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농지 같은 걸 싸게 매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기득권층이 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어요. 뭐 그렇다라고 보면 되고, 지구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자, 생물들은 어떤 상황에서 멸종을 하는지 써보자. 생물들은 그 지각 변동, 그러니까 지진과 화산 활동 같은 지각 변동, 그리고 대륙 이동에 따른
해수면 변화, 그다음에 운석의 충돌, 이런 것들이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죠. 5번의 생물 대멸종 중에서 가장 큰 대멸종이 일어난 시기는 언제지? 고생대죠. 고생대. 그래서 이렇게 진화에 대해서, 그냥 진화를 이거 지구 환경의 지질 시대와 환경 생물 여기를 봤어요. 다음에 보면 이제 진화 갑니다. 진화. 생물의 진화 가는데 변이하고 자연선택 볼 거고 항생제 내성세균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봅시다. 우와, 과거에는 이런 생물들이 살았구나. 오늘날의 생물과는 많이 다르네. 과거의 생물이 오늘날의 생물과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옆에 문제가 있죠. 과거의 생물이 오늘날의 생물과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뭘까요? 환경 변화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멸종과 출현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변화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자, 변이해 봅니다. 변이. 지질 시대의 화석 기록을 살펴보면 오래 세월 동안 생물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생물종은 과거에는 번성했지만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이루어진 생물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진화라고 해요. 진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이루어진 생물적 변화 과정을 진화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같은 생물종 간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는 개체들을 찾기 어렵고, 그다음에 유럽 정원달팽이 무늬 색깔 여기 있어요. 유럽 정원달팽이 무늬 색깔. 그다음에 사람도 생김새 다 다르고, 그다음에 피부색도 다 다르죠. 그다음에 앵무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깃털 다 틀려요. 다 달라요, 그렇죠? 앵무새. 자, 그래서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이 뭔지 하는 자료 찾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은 딱정벌레와 개에서 나타나는 변이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해서 봅시다. 이제 개가 유전자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개가 있고 이런 개가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진 개들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래요. 붉은색 딱정벌레 무리의 자선숭이에 초록색 딱정벌레가 돌연히 나타났어요. 갑자기. 여기는 흰색과 검은색의 털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얼룩무늬 강아지가 태어난 거야. 그럼 요거 차이가 뭐냐? 가와 나에서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얘는 가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에요. 가는 돌연변이. 그러니까 얘네들만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나온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고, 자, 부모가 어때요? 부모가 가진 유전자를
골고루 섞어서 태어난 거야. 이거는 이제 상동 염색체의 조합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상동 염색체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변이에요. 그 다음에 가의 새로운 변이, 가에서 이제 돌연 변이는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가? 맞아요. 얘는 그 유전자가 달라진 거죠. 유전자 변화가 온 거니까 그 유전자는 전달해요. 유전자는 전달돼요.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많은 수의 자손을 생산하는 생물들은 개체간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육지 이구아나 등과 같이 다양한 변이를 가진 생물들이 관찰된다. 그래서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뭐 이렇대요. 근데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섬들이 그 여러 가지 형태, 그러니까 지형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 지형에 따라서 거기 사는 생물들의 형태도 달라져요. 이구아나 보면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사는 이구아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다큐에서 봤는데 그 이구아나가 원래 이제 뭐 수영도 잘 못하고 뭐 그런다고 해요. 근데 뭐 수영도 되게 잘하고 어느 섬에서는 잠수도 되게 오랫동안 하고 그런 이구아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는 이구아나 포식자들이 그 섬에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엄청 빠르게 잠수하고 먹이 가져오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이런 이구아나 아까랑 다르죠, 생긴 게. 걔는 과일을 먹었는데 얘는 풀을 뜯어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섬마다 다양한 핀치가 살고 있는데 핀치는 다 모양이 다르다. 여기 핀치, 얘가 핀치.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보면 같은 생물종 개체간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변이라고 하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채소 중 변이 때문에 종류가 다양해진 거. 고추 있어요. 고추가 뭐 오이고추도 있고 청양고추도 있고 또 뭐 피망, 파프리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것들도 다양한 변이에 해당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죠. 1859년에 종의 기원을 발표했고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이 종의 기원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처럼 생물이 오랫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 다윈은 이를 자연 선택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선택설은 생명과학의 기본 원리로 자리를 잡았다.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자연 선택되어 다른 개체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기면 자손에게 물려줄 거다라고 했어요. 자, 밑에 그림 애니메이션 한번 보여줄게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다양한 씨앗을 먹는 핀치종 일부가 갈라파고스 제도로 날아들었다. 각 섬에 많은 수의 핀치가 태어났으며 다양한 변이를 가진 자손들은 먹이와 서식지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였다. 선인장이 잘 자라는 섬에서는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을 남겼다. 크고 단단한 씨앗을 만드는 식물이 잘 자라는 섬에서는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가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을 남겼다. 여러 세대가 지난 후 선인장이 잘 자라는 섬에는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번성하였다. 여러 세대가 지난 후 크고 단단한 씨앗을 만드는 식물이 잘 자라는 섬에는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가 번성하였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핀치가 이제 있죠. 핀치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뭐 선인장도 있고 이렇게 뭐 벌레를 잡아먹기 힘들죠. 이렇게 선인장이 있으면 따가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부리를 가진 애들은 여기가 살기 힘들겠지. 그래서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애들이 이쪽에서 잘 살아남았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씨앗이 커. 씨앗이 크니까 이렇게 얇은 부리를 가진 애들은 큰 씨앗을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큰 씨앗을 삼킬 수 있는 큰 부리를 가진 애들이 여기서 살아남았고, 이 씨앗을 먹고 얘네들이 번성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파고스 핀치에 대한 영상 이거 재밌으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커다란 해마처럼 생긴 이자벨라 섬은 길이가 150km에 이르는 섬으로 갈라파고스에서 가장 큰 섬이다. 이 섬은 갈라파고스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데 제주도의 약 2.5배라고 한다. 등에 분화구가 있는 이 섬은 갈라파고스 군도의 섬들 중에서 서쪽에 위치하는 비교적 젊은 섬으로 지금도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섬의 남쪽에 있는 시에라 네그라 화산은 가장 최근인 2005년에 크게 폭발했었다. 갈라파고스의 모진 바람에도 꽃은 피어난다. 얼핏 보면 참새처럼 보이는 이놈이 바로 그 유명한 핀치라는 새다. 갈라파고스 고유종인 이놈은 다윈의 이름을 따서 종종 다윈의 핀치라고 불린다. 다윈이 이 새를 통해 진화론의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 핀치들은 갈라파고스 제도 각각의 섬에서 저마다 독립적으로 적응해 진화해 왔다. 실제로 이 새들의 부리는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환경과 먹이의 유형에 따라 부리가 서로 다른 형태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깨물어 먹는 핀치들의 부리는 좀 더 작고 널찍하고, 찔러서 먹는 핀치들의 부리는 가늘고 길고 뾰족하다. 또 먹이를 부수어 먹는 핀치들의 부리는 길고 두툼하다.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의 거북이와 핀치들을 세밀하게 관찰해 이를 바탕으로 그의 대표작 종의 기원을 저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윈은 갈라파고스를 살아있는 진화의 실험장이라고 불렀다. 잘 봤죠. 이제 자연 선택에 대한 뭐 예시나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기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부 다 기린이 목이 길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린이 목이 요만하게 있었고 이만하게 있었고 이만하게 있었고 이만하게 있었고 이만하게 있었고 이만하게 있었고, 근데 이제 뭐 높은 나무가 이제 열매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 목이 긴 애들이 살아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 선택의 과정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연 선택 과정은 그 처음에 이제 과잉 생산이 일어나요. 과잉 생산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 종류의 아까 핀치처럼 여러 종류의 그 변이,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변이를 가진 애들이 있었다. 근데 그래서 개체 간의 변이가 일어난 거죠. 변이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얘네들이 생존 경쟁을 하죠. 여기처럼 먹이 가지고 높은 나무에 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목이 긴 기린들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생존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긴 기린애들이 살아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적자 생존이라고 그래요. 적자 생존. 그리고 그 적자 생존이 일어나면서 이제 종이 분화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 그래서 뭐 사막에 사는 여우랑 뭐 북극에 사는 여우랑 좀 다르죠. 생긴 게 그런 것들. 그래서 종이 그러니까 진화해 오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화면이 올라왔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